반갑습니다. 거의 축제 분위기죠? 우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꽉 500명이 차도 20분이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 1시간 25분이 지나도록 이렇게 많은 분이 남아있는 것은 이만큼 어쨌든 아직도 친일청산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들, 또 아직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더민주 하나되는 대한민국에서 기획하고 또 주최 주관해서 오늘 이렇게 큰 자리 마련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강님을 비롯한 더민주 하나되는 대한민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계획된 시간이 12시까지인데 12시까지 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랄 것 같고 한 10분 정도만 더 해서 우리 두 분의 의원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굉장히 많은 소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은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원님들 말씀 듣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모경종 의원 인사 말씀하는데 대단했죠?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에 청년 보좌관 한 명을 공개 채용했는데 1000대 1로 합격한 분이죠. 모경종 의원. 1000대 1.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람은 참 잘 본다,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따로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질문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독립운동가 후손 말고 국회 안에 의원회관 안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몇 번? 뭐? 몇 번? 의원실? 호실? 와,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이 두 분의 연관성이 바로 8.15입니다. 예, 현재 8.15의 주인공 김용만 의원님, 이전 8.15의 주인공 박찬대 의원님. 자, 그러면은 이 8.15 어떻게 해서 의원회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먼저 김용만 의원님부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뭘 노력을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22대 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원내 대표님이셨고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원내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호실 배정이라는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을 때 본인이 쓰시던 방의 이 상징성이 독립운동이다 보니까 백범의 후손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와가지고서는 이 의미 있는 방을 너가 썼으면 좋겠다고 선뜻 내주셔가지고 거기에 아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 332호 쓰고 있는데 저는 전임 의원님, 누군지도 모르는 의원님 방이 비어서 배정받아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원내대표님께서 본인이 쓰시던 방, 보통 본인이 쓰던 방을 잘 안 내주는데 본인이 쓰던 방을 내주셨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내려주신 마음과 또 본인은 어떻게 해서 또 처음 815호로 들어가시게 됐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초선 의원들이 자기 첫 번째 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주어지는 방을 그냥 받는데요. 저도 815호를 그냥 받았어요. 운명이죠. 제가 2014년 4월 16일 날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죠. 예,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9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후벼 파지는 것 같아서
잘하던 회계사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지 5년째 되는 해였는데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방선거에서 우리 인천에서 송영길 시장님이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때 굉장히 혼란이 왔었어요.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막 이런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가 생각이 나고 이럴 때 우리 지역에 시민 운동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정치인이 주권자인 국민을 원망할 수 있냐. 어떤 환경과 사건에서도 선거의 결과는 우리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맞는 말이지만 가슴 아픈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거를 수긍하고 그날 동지들하고 백두산을 갔는데 백두산 천지를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권 선배들은 내일은 해가 뜬다.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 막 이런 민중가요와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제가 그때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안중근 의사의 영웅이었어요. 제가 집회장에서 많이 불렀죠? 예.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선배들의 요구에 의해서 밥을 먹다 말고 술을 먹다 말고 아무튼 모임만 하면 그 노래를 부르라 그랬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뻘쭘하지만 이거 하면 오래 걸려요. 그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 이따. 네, 먼저 좀 진행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짧게 얘기해서 저소리 좀 줄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 노래를 2014년 6월 달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 4월 13일 그날 20대 총선이 있었고 제가 그 노래를 수백 번을 불러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던 인천 연수구 갑에서 제가 214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을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적은 표차로 민주당의 의원이 됐는데 제가 이기면서 123석 대 122석으로 한 석 차이로 기적같이 민주당이 1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수정됐지만 2016년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로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의정안하고 맞춰서 11일로 붙였는데 제가 4월 13일 날 총선을 치르면서 안중근의 노래를 부르면서 214표를 이겼는데 보니까 그 214표가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운명이 아닌가 이러고 나서 방을 배정을 딱 받았는데 815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석주 할아버지와 안중근 의사와 하늘이 돕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815를 굉장히 애지중지했어요. 특히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의 의미를 엄청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쓰고 있던 분이 그 방을 며칠 안 비워주셨어요. 윤호중 장관님이신데 매일 가서 언제 이 방을 비워주나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방을 애지중지하면서 8년을 썼는데요. 근데 우리 백범 선생님의 증손인 김용만 의원 평소에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방을 김용만 의원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또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방 배정에 대한 권한도 있고 그래서 제가 815호를 처음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을 김용만 의원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안을 했고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랬더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818호를 받게 됐어요. 마음을 그때 쓰니까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네. 2024년 그때 5월달에 방을 넘겼는데 818호는 언제 얻었냐면
2025년 6월 13일 이후에 얻었으니까 예, 한 13개월쯤 있을 때 원내대표 딱 끝나고 나니까 818호 방이 비어 있어서 그 방을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둘이 815호를 쓰게 된 계기인데 독립운동가 예, 후손의 방으로서는 최적 아닌가요? 곁들여서 네. 저는 지금 박찬대 의원님께서 이게 의미가 있는 날짜들로 이렇게 된 게 참 우연이다 하는데 저도 좀 신기했던 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공천이 된 날이 3.1절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박찬대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시정부 수립일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당선된 날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선배님이 또 8월 15일인 광복절 8.15 방을 물려주시게 돼서 저는 이 스토리를 믿을 수밖에 없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받았어요. 저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4월 13일 날 임시정부 수립일이었던 그날 20대 대선에서 제가 이겼는데 214표로 이겼다. 네. 너무 기뻤죠. 그게 한석 차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장을 낼 수 있었고 그해 말에 세월호 사건에 사실 최종 책임을 져야 될 박근혜 그 무능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켰죠. 제가 2009년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 말 하나로 깨어있는 시민이 무엇인지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찾다가 정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7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 해에 세월호 때 그렇게 조금은 원망스러웠던 주권자들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고 나서 2년이 되지 않았을 그때 안철수의 분당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2대1로 싸우는 그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적같이 일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 그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5월 10일이었죠.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원래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수라고 하는 것이 제 생일은 빨리 얘기해. 매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저 8월 14일 날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안절부절해요 지금. 아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대담으로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숫자, 꿈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농담이지만 진짜인데 제가 당선되기 전날 우리 큰아들이 아빠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온몸이 똥으로 감싸졌다는 거야. 누런 똥으로 완전히. 그러면서 아빠가 꼭 당선될 거야. 내 꿈 사가. 그래서 제가 1,000원 주고 사갔죠. 그랬더니 며칠 전에 또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뭔 꿈이냐 그랬더니 파랑새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빨리 사가라 그래서 이건 너 그냥 가져라. 이번에 대학 졸업하니 네가 잘 될 거다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숫자 이야기하니까 지금 4.16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달 16일마다 수원 메탄동에서 집회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 서지연 조익현 부부 좀 와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아주 이누나 비가오나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이 매달 16일마다 이렇게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깨시민이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좀 질문을 많이 줄여서 사실 두 분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시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기쁨도 있겠지만
815 받는 이런 기쁨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선도 있을 수 있고 저분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막 부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 하나도 더 신중하고 발언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용만 의원님부터 백범 선생님 효창공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도 있을 테고 또 거기 가면 또 이름도 김용만 의원님 이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큰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담감도 많으실 텐데 좀 어떠세요?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저보다 부담이 훨씬 크실 것 같아요. 예, 먼저 그래 김용만 의원님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박찬대 의원님. 네,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번 토크쇼도 그렇고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봐보시면은 개인 김용만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역사계를 좀 대변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또 그 과정 속에서 백범 할아버지의 이 가문의 후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못하는 것이 그냥 개인 김용만 혼자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문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범 할아버지까지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부담감을 좀 상쇄시켜 주는 게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자부심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백범 할아버지께서 힘든 부담감을 주시면서도 또 그분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 올해도 아까 우리 맹성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백범 탄생 150주년의 해이면서 동시에 그 해를 기리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백범 기념해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올해 아주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부심과 부담감 중간 어딘가쯤에서 제 나름대로 멘탈 관리 열심히 하면서 좋은 민주당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일단 저는 만남박씨입니다. 어머니가 고성이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석주 선생의 임청각이 우리 어머니의 큰 집이에요. 예. 안동에서 같이 지냈고요. 특히 마지막에 손부였던 허은 여사가 돌아가기 전에 인천 용현동에 구멍가게 하고 있는 작은 골목집에 오셔가지고 며칠을 계시다가 가셨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청각에 지금 저기 이창수 종손이 있는데 저하고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옆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집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외가가 임청각에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 우리 김용만 의원처럼 그것을 생활 속에 깊이 알고 있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각성도 늦게 생겼지만 우리 외가 집안에 대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내용도 늦게 깨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어주시겠지만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역사 앞에서, 두 번째 국민 앞에서,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네, 집안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부심도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용기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행동을 삼가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부담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영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예. 아까 우리 모경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운 인구의 세월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작년 그 1년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와 눈밭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저 서간도와 연해주에서 정말 온몸을 던져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들의
그 정신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야기 많이 하는데 특히나 신흥무관학교 세우신 무당 이회영 선생님 집안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당의 육형제들. 근데 둘째 형이었던 그 이석용 선생 돌아가실 때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명동 일대 땅이 다 그분들 땅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좀 잘못한 분들은 뭐 당시 팔았던 금액이 요즘 돈으로 한 400억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동 일대 전체 땅을 요즘 계산하면 한 20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엄청난 금액의 땅을 그것도 매우 빨리 폭력적으로 빨리 팔아서 신흥무관학교 세우셨는데 그때 그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바로 그분들의 부인들, 며느리들, 딸들이었습니다. 정말 대갓집 안악 마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노비들을 독립군으로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그리고 바느질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석주 선생님 그 부인께서도 자당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집안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 좀 부인과 따님 며느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많이 들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석주 선생의 손자 며느리인 허은 여사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뵙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석주 선생의 배우자 되시는 우리 김우락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안 전체의 종손 며느리로서 이 안동에서도 99칸이라고 하는 영남 지방의 가장 큰 부호의 사실 종손 며느리였지만 1910년에 그때 나라를 잃고 나서 바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911년 1월 달에 온 식솔들을 데리고 서강도 만주 지역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평생을 어떻게 보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았을 그 부호의 며느리가 노비들을 전부 다 면천하고 그리고 유학자 집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주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신의를 전부 다 위패들을 땅에다 묻고서 조국이 광복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그 허은 여사의 아직도 내 귀에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라고 하는 구술집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물론 남정네들은 사실은 일을 하고 그리고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민단 경학사를 세우고 아까 말씀했던 신흥무관학교의 그 전신인 신흥강습소라는 것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독립 무장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했냐면 그 강요자분들이 하신 거죠.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막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 간도 지방에 거기에 작은 정부를 만들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하는데 아마 손톱이 다 닳고 아마 뼈가 다 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임청강 집안에 독립유공자가 9명이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에 두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로 추서되신 분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우락 여사하고 허은 여사, 그러니까 석주 선생의 부인 되시는 분과 손자 며느리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바깥 남자들이 했던 그 고생보다 말하지 못할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탐구가 지금 역사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허은 여사의 사진이라든가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6세세요. 아직 똑똑하게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참고로 연합니다. 94세. 우리 친가도 안동에서 반남박가라 그러면 그래도 꽤 행사하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외가가 워낙 강해서 우리 엄마가 고송이시고요. 엄마의 외가가 의성 김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김우락, 김대락, 예, 거기 의성 김씨, 내학 김씨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안동에서 혼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혼맥하에서 그 과거의 유학을 버리고, 네, 혁신 유림으로써, 예, 아무튼 그 고생이 점철돼 가지고 아마 그 후손들은 다음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여기까지. 예, 어마어마한. 네, 지금 이제 그 뭐 의성 김씨, 반남박 씨 이런 얘기하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저 안동 지역 가면은 뭐 이런 표현보다 뭐 참판국댁이다, 뭐 판서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남박 씨는 조선 시대 과거 급제자 합격 1위 집안이 반남박 씨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 예, 저 1866년 평양에서 제너럴 쇼머노라고 미국 제너럴 쇼머노를 저 대동강에 빠뜨리게 만든 장본인 박규수, 다 이게 연암의 손자인데 반남박 씨들입니다. 반남박 씨 다음에 과거 급제가 많은 데가 이제 저 양주조 씨, 그 다음에 이제 뭐 청풍김 씨 이렇게 나가는데, 반남박 씨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특한 집안으로, 명문 집안으로 소문이 났고, 의성김 씨는 이제 경북 의성인데 거기가 아주 강골 집안이에요. 강골 집안. 예,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라 말씀을 좀 줄이는데, 석주 선생님 집안 이야기 딱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석주 선생님이 압록강 넘어가는데 며느리가 애를 낳으려고 해. 예, 근데 이 외놈들 땅에서 절대 애를 낳을 수는 없다고 해서 애를 못 낳게 하고 강을 건너가서 애를 낳게 한 그 일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김용만 의원님한테 좀 마이크를 좀 넘기려고 하는데, 사회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박선대 의원님 답변 중에 서운하고 훈격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요. 예. 아까 우리 백이성 강사님께서 그 이상용 선생님의 훈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훈부를 통해서 좀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상용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상옥 선생님의 지금 증손녀도 여기 와 계신 것 같고, 김동산 선생님의 사무국장님이신 김원일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김동삼 선생님, 김상옥 선생님, 이상용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이동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hon격이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에서 평가 절하되어 계신 분이 1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부 장관님이랑 같이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이분들의 훈격을 올려야 된다 해서 13분에 대한 훈격을 재심사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용만 의원님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서도 있지만은 정무위원으로서 특히나 이 민족 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 잘못된 독립운동가들의 소운에 대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그럼 원래 질문 많이 정도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우리 상상보다 무지하게 세게 그 국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셌느냐? 야, 이거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 젊은 김용만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본인이 직접 파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현충원에 그러니까 현충원이라는 아주 성스러워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1948년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 같은 거나 이제 그 조사 결과로 하여금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되는 여지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정부 수립 전에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친일파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뭐 학살한다든지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현충원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현충원에 계신 아주 성스러워야 되는 그 자랑스러운 분들의 한마디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해서 사실 과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친일 행위라는 것을 다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 이거는 친일 행위 아니야 이럴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안장 심사를 한번 해보자. 과격하게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파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충원에 있는 안장 심사 기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과거에 정의 내렸던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만약에 맞다면은 끌어내자라는 지금 법안을 내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왜 이 야당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호국이라는 인물로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지금 국민의힘 혹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인물이 파묘가 되게 되면 정당의 힘이 해가 갈까봐 그걸 방해하는 건데 사실 정당이 먼저가 아니고 국가의 역사가 먼저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거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의석수가 많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정부가 또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야만 한다. 자,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제1호 법안으로 제안한 법안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친일파 파묘법입니다. 1호 법안이, 회원들은 1호 법안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에 있기 때문에 제1호 법안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인데 아직도 상임위 통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데 친일파 파묘법도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쟁점 법안이라고 인식을 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당이 됐고 이제 24년까지만 해도 야당이었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 여당이 돼서 말씀하셨던 좀 쟁점 법안들이 이제 저희가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꼭 법안이 통과되도록 같이 힘 모아주실 거죠? 자, 여러분, 박찬대 의원님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뭐 노래 영웅도 있을 수 있고 그 돈 잘 버는 회계사 때려치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란 정국, 계엄 정국에서 원내 대표로서 이재명 당 대표님과 함께 바로 윤석열 파면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원내 대표의 역할로서 이재명 정부 탄생시킨 주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방군의 가장 큰 정치적 역정을 담당했던 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가의 핏줄이 작용이 좀 된 겁니까? 어쨌든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들 그걸 좀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22대 때 삼선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원내대표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자주 보실 거예요. 예. 사실 아유, 예, 누님 안타깝지만 조금 있다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내대표하는 그 13개월 열흘 동안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매일매일 전략을 짜고 의원들의 힘을 모으고 국민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눈밭에서 몸을 던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도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언제 힘드냐면 지금 힘들어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갈아 넣었던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여기 해병대에 계시죠? 해병대가 상륙하고
거기서 많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륙으로 끝까지 들어가나요? 해병대 첫 번째는 상륙을 해가지고 다음 부대가 가게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저는 원내대표를 하는 13개월 열흘 동안 정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이 터졌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거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내란이다, 계엄이다, 그 순간 국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먹을 때까지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의 그 유튜브 방송 국회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지켜달라고 했던 그거를 듣고서 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총칼 앞에 몸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은 사실 두려워할 틈도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담을 뛰어넘고 목숨을 걸고 도간에 든 쥐가 된다는 심정으로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내놓고 보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역사와 국민과 함께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거는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 강한 정신 아닌가. 오늘 뭐 독립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계엄은 이겨낸다. 윤석열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나 생각해서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얼마나 힘들었냐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박상대 대표님 당시에 집회를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 방 조그만 거 얻어놓고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셨습니다. 모자한테 차도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형님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나 진짜. 우리 이미등 비서관이 아침에 머리도 만져주고 화장도 시켜줬는데. 참고로 양문석 의원이 저한테 형이라고 해요. 양문석 의원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자, 우리 언론에서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하나 좀 듣도록 하죠. 언론에서 아예 들을 수 없었던, 오로지 김용만 의원님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 이번에 대통령님 중국 국빈 방문 가셨을 때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수행해서 같이 간 거 아시죠? 그때 상해 임시정부 청사 간 것도 아시죠? 그때 뭐 뉴스에서 그냥 화면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김용만 의원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김용만 의원님, 우리가 모르는 당시 대통령님의 에피소드 이런 거 우리 김용만 의원과 같은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와. 네,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셔가지고 불러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영광스럽게 예전에 모시던 당대표님이 이제 한 나라의 수장이 되셔가지고 그 전에 계셨던 임시정부 우리 나라를 대표했던 수장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 함께 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쫓아갔죠. 근데 이 대통령이 되셨다 보니까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언제 가고 저는 그럼 뭐 하나요? 이런 건 안 알려주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대통령님이 김용만 의원 좀 이따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라고 그 많은 분들이 보실 뉴스 그리고 그 대통령님 네 분이 앉아 계신 데서 급조를 해가지고서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떨렸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염원 중에 하나가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조금 더 번듯하게 바뀌는 거였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좁습니다. 거기가 정말 좁고 좀 초라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또 바로 옆에 신천지라고 하는 신TMD라고 하는 아주 번화가 속에 있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제 순발력이 좋으시잖아요. 상황 판단 능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측과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거면 무슨 대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근데 의제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임시정부 청사 확장을
대통령님이 그 상해 부주인님한테 즉석에서 제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의견님께서도 이제 분위기가 좋고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다 하니까 부주임이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임시정부 청사를 늘려가지고 기념품을 좀 팔고 뭐 이런저런 공간으로 쓰자라는 대통령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악수까지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보훈부 쪽에다가 여쭤보니까 실제로 중국 측이 이 공간을 확장하면은 어떻게 쓸래? 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기념품을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제안을 할 때 원래 중국 측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계하면서 진행했던 거에 한국 측 의견을 이제 묻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래 지금 이제 가보시면은 3호, 4호, 5호만 이렇게 짧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1호, 2호까지 더해져서 기념품도 파는고 뭐더 우리 기념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이제 더 늘리는 것까지 외교부, 보훈부, 지금 문체부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가보시면 굉장히 작고 그 청사 안에 백범 선생님 가족들도 같이 사시고 올라갈 때 삐걱삐걱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용만 의원님 말씀하신 신천지 우리 신천지가 아니에요. 도시 뭐 이런 신천지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우리 뭐 표현으로 하면 천지개벽했다고 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서 조금 가면 그 신천지 안에 아까 그 김규식 선생님 얘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최초 정당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무사 김규식 선생님이 만들어서 199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신한청년당에 건물이 있었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더민주 하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3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 방문 기행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참여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기획된 시간이 12시인데 벌써 이제 12시 10분이 됐어요. 여러분들 또 옆에 나가서 또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식당 문 여는 뭐 이런 것도 오늘 토요일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아마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좀 뭐 시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 두 분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정치적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를 새롭게 밝히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각오 이렇게 좀 들어보는 걸로 시간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시고 우리 먼저 박찬대 의원님한테 815를 받으신 김용만 의원님께서 향후 큰 정치인, 제가 봐서는 두 분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신데, 아니 정말 항상 뭐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박찬대 훌륭한 정치인을 이을 우리 김용만 정치인의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직 음악 주지 마세요. 아직 하나를 멀었어요. 이따 그러면 됩니다. 예. 네. 일기 원내대표단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 박찬대 선배님하고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원내대표로, 저는 이제 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둘만 한 것은 아니고 둘이만 할 수도 없었던 일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빈말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아까 모경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민초들이라고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개혁, 이제는 법원에서도 확실하게 정의 내린 내란, 그 내란 행위에 앞서서 싸우시는 용기를 내주신 게 여기 계신 분들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지금 저기 보면은 하남시 을인데 하남시 을에 우리 당원님들도 와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신 걸 보면 저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일제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침탈한다면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싸우면서 할 거다. 그런데 우리 민주 당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뭐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민초들, 국회의원들도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민초들의 그 정신과 마음이 점점 더 독립운동가 분들이 한때 꿈꾸셨던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옹호했던,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저는 첫해 의정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겪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길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조금 더 길게 하는, 뭐 재선이 된다고 하면 재선 기간 동안이라도, 그리고 그 앞으로 있을 이후에도 절대 잊지 않고 이 마음, 초심, 이 끝까지, 종심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예, 초선의원의 김용만 의원의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옷깃을 또 새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한 지 10년 된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일들이 그 사이에 많이 있었죠. 저는 제 정치 행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에 큰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었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정치를 하게 되었고, 큰 변화가 있은 지 7년 되는 해에 20대 총선에 어렵게 당선이 돼서 재선과 3선을 거쳐가지고 원내대표가 되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시간을 국민들과 함께 보내고 나서 그 지난 10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미안의 가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용만 의원이 가졌던 그런 초심, 우리 의원들이 갖는 그 마음속의 초심을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졌고, 박근혜 탄핵과 그리고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두 번의 엄청난 사건에서 작은 키를 열기도 하고 맨 앞장서서 이끌기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국민과 함께 역사 앞에서 해냈구나,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정치인 아닌가, 그 과정 속에서 큰 과오 없이 국민들과 함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람도 느끼면서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피로감도 좀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봤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선현들께서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싸웠을까? 결코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소수였겠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나라를 되찾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 면면이 지금 이어져 와서 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민주 시민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전부 다 광장으로 나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함께 싸웠던 것 아닌가. 우리가 그 지난한 시간을 쭉 지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뭐냐면, 소수의 기득권들,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삶과 이익보다는 소수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의한 영향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공동체 삶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주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평화도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때때로는 정치적 권력을 갖기도 하고 때때로는 다수당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계속 변화가 있죠. 왜? 우리가 완벽한 주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가 가끔씩은 다수당이 될 수는 있어도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왔었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들이 관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겪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생 경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불가역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명박근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새 정부를 세웠지만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리치광희 대통령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80년의 모든 성과를 흔들어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정말 저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단단하게 묻혀서 우리의 이런 움직임이 진짜 주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이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독립이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을 갔는데요. 신안천 기념비를 보고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민족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라는 글이 써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께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주를 외치기에는 많이 국력이 부족한 부분 아닌가.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때때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모두 주류가 된다고 하면 바로 그 길이 한결 더 가까우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정치가 반드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바로 우리 민주당에 가야 될 길과 우리 정치인들의 방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실 석주 이상용 선생 임청각의 외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상당한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길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 우리 김용만 의원님 지역의 하남 당원분들 한번 일어서서 손 한번 좀 들어줘 보시죠. 예. 아유, 저 뒤에도 계시고. 저 박찬대 의원 지역구 당원님들 어디 계세요? 와, 여기 많으시네. 우리 수원청 당원들.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압록강 넘어서 바로 신주를 불질렀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 6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자식들을 되살려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돈 말고 당시 담배를 갖고 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담배를 갖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되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담배값이 폭락을 하게 됐어요. 경상도에 한 분이 담배를 가지고 가서 자기 동생, 친동생,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아버지 신주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담배값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 신주하고 자기 동생만 데리고 오고 아들은 데리고 오지 못해서 아들이 끝내 노비로 팔려가서 죽게 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신주를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주를 묻어버렸다, 불질러버렸다. 이건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한 혁명적 자세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혁명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양반 사대부로 있었던 분들이 자신의 노비들을 면천시키고 그들을 독립군으로 만들고 신흥무관학교 학생으로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양반집 마녀자들이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평균 온도, 체감 온도 영하 40도에 그 시대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독립운동, 민주주의 운동 해나가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미래를 내다보는 분입니다. 단순하게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이 뭡니까? 나의 소원이 세계의 문화 강국 아니겠습니까? 문화로 풍요로운 나라, 어느 나라도 침공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나라로부터 침략받지 않는
그런 국방력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로 풍요로운 나라 만드는 것이 백범의 꿈입니다. 정치는 미래를 보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어떤 국민을 만들 것이냐, 이런 혁명 정신과 미래 정신을 갖고 있는 두 분의 위대한 지도자의 후손들과 오늘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신 초심님, 또 우리 최재형 목사님, 백희성 선생님, 또 우리 김한나 우리 변호사님이자 우리 대변인님이자 서초 지역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좀 놀랐습니다. 우리 당원이 진성당원 그래서 당원 500만 이야기하지만 투표하는 당원은 120만 명인데 그래도 되게 대단하죠. 그분들 중에 이렇게 자발적 모임을 만들어서 이게 끝나는 이 시간까지 한 분도 돌아가지 않고 500분이 꽉 앉아 계시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함께 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진 같이 찍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